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 6개월 전 남편을 잃은 여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직장에서 만났어요.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서 일하다가 프로젝트로 인연이 됐고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죠. 3년을 사귀고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제게 제안했어요. 여보, 우리 1년 동안은 아이 갖지 말고 둘만의 시간을 가지자. 어때? 저도 좋았어요. 결혼 전에는 일 때문에 데이트도 자주 못했거든요. 그렇게 1년 동안 우리는 주말마다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자연스럽게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요. 6개월, 1년. 시간이 지나도 임신 소식은 없었습니다. 결국 둘 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때 남편이 기형정자가 좀 많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시간을 단축하려면 인공수정을 시도해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난임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병원에 가고 주사 맞고 검사 받고 힘들었지만 우리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견뎠어요. 병원을 다닌 지 5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남편 회사 동료였습니다. 남편이 퇴근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지금 응급실에 있다고 했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남편은 이미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상태가 좋지 않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말씀하셨어요. 한 달 동안 남편은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남편 손을 잡고 얘기하고 빨리 깨어나라고 속삭였죠. 하지만 남편은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전 남편은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제대로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냥 매일 숨만 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남편 사진 보다가 잠들고 그게 제 하루였습니다. 시부모님도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남편은 외동아들이었거든요. 가끔 서로 전화하고 안부 묻고 그랬지만 우리는 각자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시부모님께서 제게 연락을 하셨어요. 며느리야, 주말에 잠깐 집에 들를 수 있겠니? 남편이 죽은 후로 시부모님이 저를 집으로 부른 건 처음이었어요. 그동안은 제가 찾아뵙거나 밖에서 만나거나 했었거든요. 조금 의아했지만 무슨 얘기가 있으신가 보다 하고 주말에 찾아갔습니다. 시부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 두 분 모두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어서 와라, 며느리야. 앉아라. 앉았는데 두 분이 한참 동안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한숨만 쉬시고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계속 닦으시고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기신 건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며느리야, 우리가 오늘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듣고 놀라겠지만 끝까지 들어줬으면 좋겠구나. 무슨 말씀이신지 물으려는데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우리 아들, 내 남편, 아이가 있단다. 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됐어.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아이? 태어난 지 한 달?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물으니 시아버지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몇 주 전 시부모님께 어떤 여자한테서 연락이 왔대요. 자신은 남편의 대학 동기이며 남편의 아이를 출산했다고요. 이름을 들으니 시부모님도 아는 이름이었답니다. 남편이 가끔 대학 동기 모임 얘기를 할 때 나왔던 이름이라고요. 그 여자의 말은 이랬답니다. 작년 동기 모임에서 오랜만에 남편을 만났고 둘 다 술에 많이 취했대요. 그 상태에서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각자 사귀는 사람이 있었고 남편은 결혼한 상태였으니까 아무 일도 없던 걸로 하기로 했대요. 그 뒤로는 일절 연락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원래 생리불순이 몇 개월 동안 생리를 안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임신한 걸 안 게 5개월쯤이었다고요. 처음에는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이인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임신 시기를 계산해 보니 그때 그 남자는 해외 출장 중이었대요. 그 남자의 아이일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남자친구와는 헤어졌고요. 그때는 바로 기억이 안 났는데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듣고서야 남편과의 일이 기억났다고 합니다. 바로 연락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위독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좀 회복되고 나면 얘기하려고 했대요. 하지만 남편은 결국 깨어나지 못했고요. 그때는 이미 임신 중기를 넘어서 중절이 불가능한 시기였답니다. 남편은 죽었고 아이는 지울 수도 없고 그 여자는 혼자 출산까지 했대요. 시부모님께 연락해봤자 자식 잃은 상심에 더 힘들어지실 것 같아서 혼자 낳았다는 게 그 여자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친자 확인은 하셨어요? 응, 했단다. 조송간 친자 확인이 가능하더구나. 우리 아들 핏줄이 맞아. 남편은 외동아들이었으니까 확실했던 거죠.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분노, 배신감, 충격,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 그 여자가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 왜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궁금했어요. 죽은 남편이 바람 피워서 사생아까지 만들었다는 사실을 과부가 된 며느리한테 왜 얘기하시는 건지. 알게 되셨더라도 저한테는 끝까지 숨기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작정하고 숨기시면 제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그 아이를 내가 키워줬으면 좋겠구나. 뭐라고요? 제 귀를 또 한 번 의심했습니다. 그 아이를 제가요? 그래. 우리도 나이가 있어서 제대로 돌봐주지 못할 것 같고 생모는 못 키우겠다고 하는데 며느리가 키워주면 어떻겠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제 아이도 아닌 남편이 바람 피워서 태어난 사생아를 남편도 죽어서 없는 마당에 제가 왜 키웁니까? 제가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시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아이를 키워주면 우리 유산을 모두 너한테 주마. 유산이요? 원래 아들이 죽었으니 며느리인 너는 상속 대상이 아니지 않니? 그런데 손주가 있으면 달라진단다. 손주의 보호자로서 손주 몫의 유산을 받을 수 있어. 시부모님은 객관적으로 여유로운 편이셨어요. 사업도 하시고 부동산도 꽤 있으시고. 근데 저는 솔직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다 보니 재산이 얼마나 있으신지도 몰랐어요. 그냥 좋은 분들이시고 남편을 사랑하시는 부모님이라고만 생각했지 재산이 얼마인지 따위는 신경 쓴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끝까지 숨기시고 그 유산 그 여자한테 손주 몫으로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물으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 여자가 아이를 못 키우겠다고 했어. 입양 보내려고 한대. 그럼 입양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 손주를 입양 보내겠니? 그래서 그 여자가 우리한테 연락한 거야. 본인들 모르는 곳에 입양 보내는 것보다는 조부모라도 있는 게 아이한테 나을 것 같다고.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평생 보지 못할 뻔했던 손주가 갑자기 생긴 거였죠. 외동아들이 자식도 없이 먼저 갔다고 생각하셨는데 손주가 있다니까요. 우리도 나이가 있으니 아이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할 것 같아. 그렇다고 생모는 못 키운다는데 그냥 입양을 보내는 것도 손주인 걸 알면서 그러지는 못하겠더구나.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그 여자한테 유산 주고 아이 키우라고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유산만 받고 아이를 버릴까봐 그러지는 못하겠어. 시아버지가 저를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우리 아들과 결혼도 했었고 유산 받고 입 싹 닫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단다. 이 사람들은 저를 뭐로 보시는 걸까요? 태어나기도 전에 아빠가 사고로 죽은 손주가 불쌍하지 않니?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불쌍하냐고요? 저는 제가 돈에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
돈 줄 테니 남편 사생아 키우라고 하면 넙죽 예 할 줄 아셨나요? 제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돈만 받고 아이 안 버릴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저의 어떤 부분을 보고 그렇게 믿으시는 건데요? 며느리도 우리 아들과 아이를 갖고 싶어 했잖니. 병원까지 다니면서 했었고. 사생아라도 우리 아들 핏줄이니까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어. 또 자식 먼저 보낸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라도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단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저는 저를 얼마나 멍청한 호구로 보셨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갖고 싶었던 건 저와 남편의 아이예요. 사생아가 아니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큰 법이야. 생판 남의 아이도 입양해서 잘만 키우는데 결혼했던 남편의 아이니까 더 잘 키울 수 있지 않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남편의 기형정자 문제로 병원을 다니긴 했어도 남편 아이가 하룻밤에 생겼으니 남편 문제는 아니었던 거야. 너의 문제로 아이가 안 생겼던 거고 그 상태로 남편이 죽었으니 남편한테 미안해서라도 사생아를 키워서 보답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렇게 들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못 키웁니다. 앞으로 이 일로 연락하지 마세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뒤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새 살림 차릴 생각하는 거야?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불쌍한 우리 아들 생각해서라도 아이는 키워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어? 더 이상 말 섞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어 나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의 흔적들이 보였어요. 옷장에 걸려있는 남편의 옷들, 책상 위에 놓인 남편의 안경, 침대 옆 남편이 읽던 책. 6개월 동안 저는 이 물건들을 보면서 남편을 그리워했어요. 이 물건들이 위로가 됐거든요. 남편이 여기 있었구나, 우리 함께 살았구나 하는 증거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 게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옷을 보니 화가 났어요. 남편의 안경을 보니 눈물이 났고요. 남편이 읽던 책을 보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둘이서 병원 다니면서 아이 가지려고 얼마나 애썼는데요. 주사 맞고, 검사 받고, 힘들어하는 제 손 잡아주면서 우리 아이 꼭 만날 거야 하던 남편이었는데, 그 남편이 다른 여자랑 술 취해서 하룻밤 관계를 가지고 아이까지 생기게 했다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온몸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소리를 질렀어요. 미친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남편의 옷을 집어던지고 책상 위의 물건들을 바닥에 쓸어버렸습니다. 남편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가 바닥에 내려놨어요. 던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인데. 한참을 울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집안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있겠다.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에 도착했을 때는 밤 늦은 시간이었어요. 부모님은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지만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나 보다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방으로 들여보내 주셨습니다. 방에 누워있는데 핸드폰에 알림이 떴어요. 집 현관 방문자 알림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시부모님이 서 계셨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집까지 찾아오신 걸까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뒤로도 2~3시간마다 방문자 알림이 계속 떴어요. 시댁과 신혼집이 차로 20분 거리거든요. 계속 집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제가 돌아왔나 확인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행적이 더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도 몇 번씩 방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전화도 계속하셨어요. 받지 않으니까 문자를 보내시고요. 며느리야, 우리 한 번만 더 얘기하자. 아이를 보러 가보지 않겠니? 우리 잘못이 있으면 사과할게. 얘기 좀 하자. 문자가 쌓여갔습니다. 결국 다 차단해버렸어요. 도저히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출근할 정신도 아니었고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 시간 전쯤에 또 방문자 알림이 떴어요. 역시 시부모님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찾지 못하게 확실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께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더 이상 찾지 마세요. 알아서 하십시오. 죽은 아들이 회사 동료들에게 바람피워 사생아까지 만들고 죽었다는 사실 알리고 싶지 않으시면 회사로도 찾아오지 마세요. 다시 한 번만 제 앞에 나타나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전 남편과 저는 같은 직장이었어요. 시부모님이 제 회사를 아시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못 박아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을 친정에서 보냈어요. 부모님께는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사생아가 태어났고 시부모님이 그 아이를 제가 키우길 원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었어요. 결국 저녁 식사 후에 부모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은 제 말을 믿지 못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니까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께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당장 시댁에 찾아가시려는 걸 제가 겨우 말렸습니다. 아빠, 안 돼요. 가봤자 소용없어요. 그냥 이렇게 끝내는 게 나아요.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못 하시다가 분노하셨어요. 노인네들이 노망이 났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늦게까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법적으로 대응하자고 하셨고 어머니는 그냥 연락을 끊고 살자고 하셨어요. 저는 그냥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모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엄마, 아빠, 신혼집에 가서 짐 좀 가져와야 할 것 같아요. 혼자 가기가 좀 무서워서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사실 당장 이사를 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친정에서 출퇴근하려면 필요한 짐들이 있었거든요. 옷이랑 화장품이랑 업무용 노트북 같은 거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가기가 두려웠어요. 시부모님이 또 찾아오실까 봐요. 부모님은 흔쾌히 같이 가주셨습니다. 신혼집에 도착해서 필요한 짐들을 챙기고 있었어요. 옷장에서 옷을 꺼내고 서랍에서 화장품을 챙기고 그때 현관 쪽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들 뭐 하는 짓이야? 깜짝 놀라서 거실로 나갔어요. 문 앞에 시부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신 걸까요? 계속 집을 지켜보고 계셨던 걸까요? 아버지가 현관문 앞을 막고 계셨고 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나오지 말고 짐이나 마저 챙겨라. 저는 방으로 들어갔지만 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당신들 딸이 하루아침에 과부됐는데 존재도 몰랐던 사생아 키우라고 하면 키우겠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시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손주의 존재를 몰랐으면 모를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안 거두겠습니까? 핏줄인데요. 그 핏줄 당신들이 알아서 거두시오. 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내 딸이 당신네 핏줄을 걷어서 인생을 얽매여야 하는 거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당신들도 재산이 있으시다면서요? 그 돈으로 애 키우는 사람 고용하시든지 하세요. 우리 딸은 안 됩니다. 며느리 좀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직접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딸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한참을 실랑이가 계속됐어요. 저는 짐을 다 챙기고 나왔습니다. 시부모님이 저를 보시더니 다가오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막아섰지만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으셨습니다. 며느리야, 제발 한 번만 생각해봐. 응? 저는 팔을 뿌리쳤어요. 놓으세요. 저 가야 해요. 며느리야,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엘리베이터 앞을 막아서시는 거예요.
못 가. 얘기 좀 하고 가. 시아버지가 온몸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가리셨어요. 노인분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시는지. 결국 우리는 12층에서 지하 주차장까지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시부모님은 나이가 많으셔서 계단을 빨리 못 내려오시더라고요. 그 사이에 우리는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와서 차에 탔습니다. 아버지가 차를 빠르게 출발시키셨어요. 백미러로 보니 시부모님이 지하 주차장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뒤 저는 바로 조치를 취했어요. 친정 부모님의 휴대폰에 시부모님 번호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다행히 시부모님은 친정 부모님 연락처를 모르세요. 전화할래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시부모님은 제 친정 지역이 어디인지 정도만 아시고 정확한 주소는 모르세요. 친정 부모님 사업장도 지역만 대충 아는 수준이라 찾아올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었습니다. 제 회사요. 전 남편과 저는 같은 직장이었거든요. 시부모님이 제 회사는 정확히 아세요. 회사 주소도 건물도 심지어 제가 몇 층에서 일하는지까지도요. 혹시 회사로 찾아오시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을 하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출근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회사 동료들 앞에서 시부모님이 나타나서 우리 손주 좀 키워달라고 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니 끔찍했어요.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사생활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는 것도 끔찍했고요.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께 마지막으로 확실한 경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미 한 번 보냈지만 한 번 더 못 박아두기로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저를 찾지 마세요. 제 앞에 나타나지도 마시고 친정에도 오지 마세요. 회사로 찾아오시는 일도 절대 없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로 오셔서 제게 연락하시거나 동료들 앞에서 이 일을 언급하시면 그 즉시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워 사생활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회사 전체에 알려질 것입니다. 그게 원하시는 겁니까? 죽은 아들의 명예까지 망가뜨리고 싶으신 겁니까? 문자를 보내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도 되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다행히 그 문자 이후로는 회사로 찾아오시지 않으셨어요. 제 경고가 먹혔나 봅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출근할 때마다 회사 로비를 지나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됐거든요. 혹시 시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건 아닐까 하고요. 점심시간에 밖에 나갈 때도 퇴근할 때도 항상 주변을 살폈어요. 이게 정상적인 삶인가요? 남편을 잃고 6개월 동안 슬픔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시부모님께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회사에도 나타나지 않으셨고 친정에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됐어요. 이제 진짜 끝난 건가?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언제 다시 나타나실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신혼집을 처분하기로요. 원래는 거기서 계속 살 생각이었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곳이고, 남편이 고른 가구들이 있고,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곳에 가면 시부모님이 계속 찾아오실 테니까요. 그리고 그 집에서 남편을 떠올리면 이제는 배신감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신혼집은 남편과 제 공동명의였어요. 남편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그 아이가 남편 호적에 올라가 있다면 아이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재산 문제도 정리해야 하고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하니까요. 변호사 상담을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나온 보험금이 있었거든요. 큰 금액이었어요. 사실 저는 그 돈을 제가 받을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부모님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님께 그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 보험금을 드리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제가 가질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한사코 안 받으셨어요. 며느리가 가져라. 우리 아들이 며느리 위에 든 보험이니까. 그때는 역시 좋은 분들이시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식을 잃고 힘드신데도 며느리를 배려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혹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안 받으신 건 아닐까요?
며느리가 보험금도 받았으니 우리 손주 정도는 키워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제가 너무 삐딱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이제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에 대한 제 마음도 복잡해요. 남편이 죽고 나서 6개월 동안 저는 매일 남편을 그리워했어요. 남편 사진을 보면서 울고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잠들었죠. 다시 돌아와 줬으면 좋겠다. 한 번만 더 안아줄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매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남편을 생각하면 배신감이 먼저 올라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둘이서 그렇게 아이 가지려고 노력했잖아. 병원 다니면서 힘들어하는 나를 보면서도 다른 여자랑 그런 짓을 했어? 화가 나요. 정말 화가 나요. 동시에 슬프기도 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따져 물을 수라도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잖아요. 남편은 이미 죽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화도 낼 수 없고 해명도 들을 수 없고 그냥 이 배신감과 분노를 혼자 사겨야 합니다. 그게 제일 힘들어요. 사랑했던 사람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 친정에서 지낸 지 2주가 넘었어요. 출퇴근을 하면서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세요. 회사에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친정에도 오지 않으세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시부모님이 키우시는지, 그 여자가 키우는지, 입양을 보냈는지 솔직히 말하면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 아이는 죄가 없죠. 태어난 것도 아빠가 사고로 죽은 것도 아이 잘못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도 죄가 없어요. 제가 무슨 죄가 있나요? 저는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과의 아이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들었고 그 아이를 제가 키워야 한다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만약 반대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워서 임신을 했다면 시부모님은 남편한테 너희 사이에는 애가 없으니까 그냥 키워라고 하셨을까요?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평생 욕먹고 살았을 거고 남편은 저를 당장 내쫓았을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 며느리가 그 아이까지 키워줘야 하나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부모님 입장도 이해는 돼요. 외동아들이 자식도 없이 죽었다고 생각하셨는데 갑자기 손주가 생겼으니까요. 그 손주를 보살피고 싶으신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게 왜 제 몫이 되어야 하나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서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래요. 언젠가는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당장은 재혼이고 뭐고 생각할 여유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부모님의 유산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전혀 관심 없어요. 저도 외동딸이고 친정부모님께 받게 될 유산도 있어요. 시부모님 유산이 더 많든 적든 관심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남편 사생아에게 얽매이지 않고 시부모님의 기대에 짓눌리지 않고 그냥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변호사와 상담을 준비하고 있어요. 신혼집 처분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요. 공동명의였던 집이고 남편 지분이 있으니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해요. 만약 그 아이가 남편 호적에 올라가 있다면 아이에게도 상속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해야 하고요. 복잡한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해결해 나갈 거예요. 제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남편은 떠났지만 저는 살아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겪은 이 일이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을 잃은 것도 힘들었는데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된 것은 더 힘들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의 요구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남편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 모든 걸 떨쳐내고 다시 살아가려고 해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살아있는 한 살아갈 거니까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